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지난 방송에서 예고 드린 대로 오늘은 ADHD 유아기 여자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자료를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요. 그 유아기에는 그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하고 ADHD에 있어서는 그런 큰 차이가 그러니까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ADHD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뭐 이래서 같고 이래서 다르다. 여자아이는 이렇게 독특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ADHD 유아들은 대체로 이렇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선은 유아기의 ADHD 진단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얘기인데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이가 ADHD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이거 썼습니다만은 여기 있다시피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중재를 할 수 있겠죠. 중재를. 그래서 중재를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놀이 치료를 하든 미술 치료를 하든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ADHD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문제가 있겠죠. 요 뒤에 나옵니다면 주로 이제 문제 행동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이 유아기에서 꼭 갖추어야 하는 좋은 습관이나 패턴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배우기가 좋아지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학년기라는 거 제가 쓴 건 이제 초등학교 입학 이후를 말하는 건데요.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좋겠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에 ADHD아이라면 ADHD아이로 이제 진단받는 것이 이제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보시면 ADHD는 그러면 유아기에 과연 나타나는 것이냐 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ADHD나 발달장애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ADHD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냐, 질환이냐, 증상이냐 등등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시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병리학적으로 보면은요, DSM-5에 있는 것처럼 신경발달장애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애로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DSM-5 읽어보시면 선생님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증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요 증상이 그 연령 또래의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적용될 만큼 과잉행동 충동성이 심각하냐 아니냐 이걸 이제 구분해내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ADHD 진단은 이제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이 전문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ADHD의 패턴, 그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과잉행동 충동성은요 3세에서 5세가 되면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ADHD, 유아기에도 ADHD로 진단받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ADHD로 진단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소아청소년과나 정신건강과 의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 옛날에도 그런 ADHD 증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유아기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하고 다르게 이제 독특한 패턴을 보이는데요. 이제 제가 썼습니다만은 유아기의 ADHD로 진단받은 아이의 패턴을 조사해 봤더니요. 68%가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이고요. 28%가 이제 복합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 많이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뭐 대부분의 분들이 알아들으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면 여기 우세형, 복합형 이 말은 뭔가 하면 DSM-5를 보면은요. 그 진단 기준에서 과잉행동 충동 성향을 설명하는 문항이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 우세형을 나타내는 문항이 9개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개 정도만 읽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종종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꼼지락거린다,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이런 과잉행동 충동성에 관한 문항이 9개,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에는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종종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직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빈번히 실수를 저지른다, 이런 문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주의력 결핍에 대한 문항이 9개가 있는데요. 이 9개 문항 중에서 6개 이상 나타나면은 이제 우세형이라는 글자를 붙이는데, 예를 들어서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 문항 9개 중에서 6개가 나타나고 주의력 결핍 우세형 문항에서 3개만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가 않고 주의력 결핍 우세형 문항 9가지 중에서 6개 이상 체크가 되고요.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 9가지 문항 중에서 6개 이상이 체크가 되면은 그럴 때는 또 복합형이 되는 겁니다. 복합형이. 그래서 이 복합형이라는 것도 결국은 과잉행동 충동 성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유아기의 ADHD로 진단받는 아이들은 대부분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과잉행동 충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사례를 보면은요, 뭐 어떤 사례도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18개월 된 얘가 식당 그 탁자 위로 올라가 있다든가, 이거는 외국의 사례입니다. 아이가 상대리를 붙잡고 그네 타듯이 놀다가 그 탁자 주위를 강아지가 뛰어다니는데 그 강아지 위로 뛰어내렸다든가, 또는 다른 아이들에게 우두머리 행사를 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라는 이런 그 실제 사례가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보고된 사례들을 총 정리한 것,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이렇게 정리한 걸 보면은요, 이와 같이 정리된다는 거죠. 그 자주 움직이고 수면이 불안정하고 밤에 울고 침착하지 못하고 언제나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넓은 장소에서 뛰어다니고 정도나 한도에서 위험을 모르고 다른 아이가 상처를 입히고 차례를 지키지 못하고 갑자기 손을 쓰고 너무 말이 많고 화를 잘 내고 요구가 많고 생각 없이 사람을 때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제일 밑에 자료 넣어놨잖아요. 이 자료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그 ADHD 성향이 있는 유아들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게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말이. 그렇죠? 예.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칠 정도로. 예. 저는 이런 아이들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과잉행동 성향에서 가장 흔한 거죠. 이거 뛰어다니는 거.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죠. 예. 자, 이런 패턴들이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패턴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유아기에
ADHD라고 진단을 하면 딱 좋은데요. 사실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게 유아기 때는 ADHD뿐만 아니라요. 발달 장애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진단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ADHD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이게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일반 유아들도 ADHD 성향을 보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이라면 발달 과정에서 과잉 행동, 충동성,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건데요.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어느 시점에서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보통 아이라면 이 정도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사라져야 된다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과잉행동 성향은 보통 아이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썼다시피 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잉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활달한 부모님 같은 경우는요, 그런 거를 우리 아이가 활달해요 라고 넘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은 일반 유아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는 좀 도가 지나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상 범위라는 것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상 범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상황입니다. 상황. 예를 들면 영화를 본다 이러면 대부분 아이는 조금 이렇게 활달한 아이도 영화 본다 그러면 좀 참을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영화 볼 때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조용히 영화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대부분의 아이는 그 자기 컨트롤이 되거든요. 정 힘들면 나가서 그냥 화장실 가겠다 하든지 해서 좀 이렇게 잠시 다동을 발산시키고 들어와서 앉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ADHD 성향인 아이는요 이렇게 정적인 상황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이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거는 이 ADHD 성향은요, 꼭 ADHD가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유아기 ADHD 진단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자, 먼저 보면은, 자, 정상적인 외향적 기질이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기질이 외향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상 범위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단하기 어렵다. 정상의 범위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범위를 찾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갑상선 장애, 갑상선 호르몬 장애 뭐 등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과잉행동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대뇌 손상을 입었을 적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DHD 공부해 보신 분은 거의 다 아십니다만 ADHD가 사실은 전두엽의 기능장애, 기능부전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대부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있다시피 이제 뇌가 손상을 입을 적에 전두엽 부분을 손상을 입으면 당연히 ADHD 성향이 나타나겠죠.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학습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우울증,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조현병, 기타 정신병, 기타 신경증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이 빨간색 친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유아기
ADHD에 있는 아이들도 이걸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빨간색을 쳐놓은 거고요. 검은색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유아기 아이들도 이런 걸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없어서 빨간색을 칠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 보시면 학습장애가 나와 있는데요. 이 학습장애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알 것처럼 공부를 잘 못하는 거죠. 이 공부를 잘 못하는 건데 이 학습장애와 ADHD는 사실은 별개의 장애입니다. 학습장애라는 것이 있는 거고 ADHD라는 것이 있는 건데요. 이 흥미로운 사실은 ADHD의 한 50에서 많이 잡으면 한 70%? 이 연구자에 따라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30에서 70, 하여튼 숫자가 왔다 갔다 그럽니다만은 대개 한 50% 정도는 ADHD가 학습장애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는 ADHD 성향을 보이는 거는 학습장애 때문에 ADHD 성향을 보이는 걸까요? ADHD가 있기 때문에 학습장애가 된 걸까요?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죠. 계란이 뭐냐냐, 닭이 뭐냐냐, 이런 논쟁이 되는 거죠. 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니까 학습장애 아이들도 ADHD 성향을 가볍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 학습장애와 ADHD는 공통 분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진단하기가 조금 복잡하다는 말이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장애가 나오는데요. 이 언어장애가 왜 나오는가 하면 이 ADHD를 가진 그 유아기 아이들을 보면은 대부분 가장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게 표현 언어 장애예요. 이게 표현 언어 장애라고 하긴 그렇고 표현 언어 지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말 그대로 자기 생각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생각을 또박또박하게 말을 못하는 거는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언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ADHD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 아이가 언어 장애가 있어서 자기 주장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성질이 급해지니까 어떻게 충동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과잉행동 성향도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아이가 애시당초 전두엽에 기능 부전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표현어를 잘 못 쓴다. 그래서 ADHD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ADHD 성향 아이들은 여러분 가장 큰 게 충동성이잖아요. 그 충동성이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한 것, 하고 싶은 말은 바로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언제 할지 조정해가면서 말한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머릿속에서 생각은 많이 나고 하고 싶은 말은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말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빨리 하다 보면요. 첫 번째는 발음이 명료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전문용어로 조음장애라 그러죠. 발음이 명료하지 않는 그것이 또 생각될 수도 있고 말을 빨리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 페이스 조절을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 언어 쪽에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언어 장애로 인해서 ADHD 성향을 보이는 건지 ADHD 때문에 언어 장애를 보이는 건지 진단이 상당히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것도 학습 장애와 똑같이 언어 장애만 있고 가벼운 ADHD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ADHD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표현 언어 지연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다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장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지적장애 나오는 지적장애는 선생님들 조금만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는 건데 지능이 일반적으로 70 이하죠. 70 이하이면서 적응 행동에 좀 어려움을 가지는 학생들이죠. 사람들이죠. 그리고 만 18세 이전에 다 나타나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적장애하고 ADHD의 관련성인데요.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아이들은 주의력 결핍이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지능이 낮다 보니까요. 집중하는 능력도 당연히 떨어져요. 그리고
당연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제 언어 표현하는 능력도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주위 사람하고 이렇게 의사소통도 원만하게 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과잉행동 충동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지적장애 학생들이 과잉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똑같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과잉행동 충동성은 지적장애로 인해서 생긴 것인지 ADHD로 인해 생겨서인지 또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쉽죠. 왜 쉬운가 하면 그 지적장애 학생들이 ADHD 성향이 있는 것은 저의 생각으로는 지적장애의 특성 때문에 ADHD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교육학 분야에서 이제 장애를 이제 진단할 적에는요, 지적장애와 ADHD 성향이 있을 때는 대부분 지적장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지적장애와 ADHD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일반적으로는요. 예,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나오는데,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왜냐한가 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똑같이 이제 주의력이 떨어지고요. 근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거에 어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등장하는가 하면, ADHD도 이 타인의 감정 읽기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사회성이 별로 좋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범위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하고 겹치고요.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도 과잉행동 성향을 나타내는데 ADHD도 과잉행동 성향이 있죠. 그래서 이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단을 할 때에 조금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폐 스펙트럼 쪽으로 가야 되는지 ADHD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 자폐 스펙트럼으로 생긴 건지, 그게 아니고 이 아이가 ADHD이면서 말 그대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거는 참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요. 그런데 이제 저 경험으로 보면은 그 아이의 발달력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 하면, 그 일반적으로 이 ADHD를 가진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런 성향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ADHD 아이거나 또는 ADHD 성향을 가진 아이가,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실패 경험을 많이 하면은 대인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뭔가 하면 이제 대인관계를 조금씩 기피하는 성향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보이는 증세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우울증, 양극성 장애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분 다 알다시피 기분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ADHD 성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기분 조절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정서 조절이죠. 정서 조절이 안 되면 가장 흔한 게 이제 주의 집중이 잘 안 돼요. 그 주의 집중이 잘 안 되고 갑자기 이렇게 성질을 낸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성향들은 사실은 ADHD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게 ADHD인지 기분장애인지 이제 구분하기 힘들 수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ADHD 아이였는데 그전에는 기분장애가 없었다가 ADHD 성향으로 해서 기분장애가 나중에 생긴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ADHD와 기분장애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 좀 헷갈리는데요.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분장애밖에 없었던 아이인데 이 기분장애 때문에 ADHD 성향을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처음에는 ADHD 성향만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기분장애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양쪽 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상으로는. 자, 그런 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성장 환경인데요. 가정이나 열악한 환경인데 보시면 아동
학대 이런 거 있죠. 아동 학대 당한 애들이 또 ADHD 성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적절한 양육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애착 형성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은요, 또 ADHD 성향의 일부를 보이기도 해요. 이게요. 자, 그래서 ADHD 진단은 어렵죠. 그러니까 ADHD 성향을 보이더라도 이것이 ADHD라고 진단을 할지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착 형성 단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부모 교육이라든지 부모 상담을 잘해서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으면 ADHD가 사라질 거야 이럴 수도 있던 거죠. 자, 그래서 ADHD는 여러분 보시면 유아기가 됐든 초등학교 때 진단을 받고 나면은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ADHD 차이가 사라지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되게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하는 건데,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ADHD 진단받았다가 ADHD 진단이 없어지는 아이들은 왜 없어지는 것이며, ADHD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경우는 뭔가? 아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가정이나 열악한 환경 조건, 이걸로 인해서 ADHD 성향이 있었던 친구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가정이나 열악한 환경 조건이 그 아이에게 좋은 조건으로 바뀌면 따뜻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가정 환경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ADHD 성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쭉 가버리면, 계속 쭉 간다는 말은 이 열악한 가정 환경 대인관계가 계속 간다면 ADHD는 계속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확인해 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제가 이 전두엽의 기능 부전 또는 기능 장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두엽의 기능 장애가 없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ADHD 성향이 일부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ADHD가 쉽게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전두엽에 문제를 가진 상태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생 ADHD 특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을 총 정리를 하면은요. ADHD 유아기 아이들은 주로 과잉행동 충동성이 있고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죠.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첫 번째 정상 범위의 그런 과잉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하고 도가 지나친 것과 이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ADHD 성향은 꼭 ADHD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도 이런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구분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렇지만은 ADHD 진단을 받는 게 좋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반복입니다만은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그 아이에 맞춘 치료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ADHD 성향으로 인한 이제 2차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고 그 나이 또래에서 갖추어야 하는 좋은 습관, 패턴을 확립할 수 있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되면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시기도 잘 지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오늘의 결론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아이가 ADHD인가 아닌가 아니면 다른 장애인가 아니면 환경적 요인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자세히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ADHD나 또는 그 주변 장애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아이가 ADHD인가 아닌가를 최종 확인하고 싶으면 소아청소년과나 정신건강과 가서 이제 검사 받아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검사를 받아 보시면 이제 의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아이는 ADHD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볼 수가 있고요. 또 ADHD는 아니고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도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 ADHD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양육자나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게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는요, 예, 제가 참고로 한 자료들입니다. 이 참고로 한 자료들이니까 보시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ADHD 초등학생 여자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